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리는 남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정말 많이 웃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이렇게 잘 웃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웃고 그리고 과장되게 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 발을 밟아도 괜찮고 자기가 주문한 음식만 잘못 나와도 그냥 웃으면서 참고 먹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심각하게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도 자기는 괜찮다고 웃는 사람, 누가 봐도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혹은 자기 프로젝트나 일을 누가 가로채는 심각하고 엄청난 상황에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웃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타인이라면 괜찮겠지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죠. 이 답답한 친구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밝고 많이 웃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실 지나치게 밝다는 건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건 그 사람이 바로 안 밝아야 할 때조차 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 허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허세, 그 사람의 몇 가지 심리적인 원인과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내 고통이나 어려움의 정도를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나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힘들어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게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티 자체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열등하거나 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슬픈데도 안 슬퍼하거나 힘든데도 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른스럽다. 우리가 언제 아이에게 어른스럽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화가 나도 화를 참고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고 이럴 때죠. 이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밝은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을 누르는 방법으로 밝은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눌렀을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칭찬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닌 분들이 됩니다. 이 방법을 오래 쓰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 감정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나 지지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감정을 혹은 내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해야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은 바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픈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죠.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늘 그런 게 아니라 유난히 우리와 있을 때만 그렇게 늘 괜찮고 다 괜찮은 척을 한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힘든 티, 슬픈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웃음거리나 호기심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을 시키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고 평온할 때는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표정을 짓나요? 마치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은 이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우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그게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적절하게 밝은 전략을 취하면
평온한 상황, 이런 혼자 있는 상황은 못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양극성 장애가 심한 사람의 경우 평온한 상태일 뿐인데 우울한 상태 혹은 우울증으로 잘못 생각해서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더 조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증적인 상태가 쭉 가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극심한 우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상태를 우리가 바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형태는 아닙니다. 질환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밝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에게 아주 편안한 상태를 심리적으로는 불편한 상태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상황이나 결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적절하게 밝은 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 내 친한 친구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순 없겠죠. 부적절하게 밝은 것은 심리적 허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허세는 아주 강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 알려져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불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혹은 속상해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무능하거나 열등하거나 혹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눈에 비춰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자기를 밝은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것, 아주 왜곡된 자기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자기 패를 보일 때에만 내 패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받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힘든 건 남이 모르지만 남이 힘든 걸 나는 안다라는 그 사실로 엉뚱하게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위안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친구들한텐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제 주위에 어떤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빈소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문상도 하지 못한 저희 대부분은 난감하고 미안하고 괴롭게 되겠죠. 그 친구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했지요. 나도 똑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충분히 서운하고 심지어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모른다고요? 사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안타깝지만 더 발전하기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내 문제야 라고 한번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딜 가도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면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의 관계를 조금 분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태양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슬픈 상황에서부터 기쁜 상황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태양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내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각 주제마다 혹은 각 분야마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은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반성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입니다. 나의 내면을 보는 건 힘들지만 내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해놓는다면 가시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을 할 때 현황판이라는 걸 그릴까요?
일어나는 일을 더 잘 보고 그리고 더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건 그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현황판을 그리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태양계가 억지로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 청첩장 줄 때죠. 그리고 이런 태양계가 확 깨져버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친지분의 장례식입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줄 때와 내 부모님의 부음을 알릴 때는 전혀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먼저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선에 의해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태양계상에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면 내가 그 안쪽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의 조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와 주변의 관계를 스스로 한 번쯤 돌아보고 그걸 눈에 보이게 적어보거나 아니면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쓰고 나면 모든 관계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시각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잘 몰라서 괴로우시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써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Goodbye.